겨울밤, 강남 한복판의 고급 저택에서 열린 사돈댁 연회. 70대 초반의 강태성 회장은 우아한 미소로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우연히 주방 문틈 사이로 한 젊은 여성을 보았습니다. 빛바랜 앞치마 차림, 눈에 띄지 않는 소박한 외모.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녀가 접시를 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 목선과 어깨선,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에서 묘하게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회장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향기, 가늘게 떨리는 손끝, 그리고 눈을 들었을 때 마주친 깊고 차가운 눈빛.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리고 그것이 시작일 줄도 모른 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음 보는 젊은 여인에게서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 그건 단순한 호감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깊은 인연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겨울 저녁,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 대로변에서 한 블록 안쪽으로 들어선 조용한 골목 끝에 마치 유럽의 성을 옮겨놓은 듯한 거대한 저택이 서 있었습니다. 외벽은 아이보리 대리석으로 마감돼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외부 조명이 겨울밤 공기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대문 앞에는 하얀 눈이 희미하게 쌓여 있었지만 온기를 품은 조명이 그 위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입구 양옆에는 키 큰 소나무가 절도 있게 서 있었고 마당의 전구 장식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깜박였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태성그룹과 사돈댁이 함께하는 특별한 연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벤틀리가 대리석 현관 앞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엔진이 꺼지자마자 운전석에서 내린 기사가 재빨리 뒷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70대 초반의 강태성 회장이었습니다. 회색 울 정장에 카멜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그의 모습에서는 수십 년간 재계를 주름잡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중후함이 묻어났습니다. 짧게 고개를 끄덕이는 동작만으로도 주변 공기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40대 중반의 장남 강도연이 내렸습니다. 그는 검은색 턱시도에 보르도색 포켓칩을 꽂아 세련미를 더했지만 눈가에는 어딘지 모를 긴장감이 스쳐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에서 내린 이는 30대 후반의 며느리 윤채린이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린 머리카락을 우아하게 쓸어 넘기며 고급스러운 검은 이브닝 드레스 자락을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부드러운 광택을 뿜었고 붉은 립스틱이 겨울 조명 아래 유난히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오늘은 자네 장모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자리라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은 없도록 하게. 아버지, 걱정 마세요. 채린이가 미리 장모님과 상의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아버님, 오늘 밤은 분명 즐거우실 거예요. 겉보기엔 화목한 대화였지만 채린의 눈빛은 잠깐 차갑게 흔들렸습니다. 부드러운 미소 속에 계산적인 기류가 번쩍 스쳤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따뜻한 난방 공기와 함께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화려함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샹들리에의 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벽면에는 금빛 액자 속 서양화와 골동품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천장 가까이까지 높게 뻗은 창문 너머로는 겨울밤 하늘이 어두운 비단처럼 내려앉아 있었고 그 아래로는 정원 조명이 반짝이며 연회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그때 고운 자주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 손님들 사이를 우아하게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장모 박미정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치고 금 비녀로 장식했으며 잔잔한 미소 속에는 오랜 세월 부와 권력을 누린 사람만의 여유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머, 회장님. 이렇게 귀한 분이 와 주셔서 정말 영광이에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번거로우셨을 텐데 송구스럽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체린이의 시아버님이신데요. 어서 안으로 드세요. 연 회장은 궁전을 연상케 했습니다. 원형 테이블 위에는 고급 도자기와 은식기가 정교하게 놓여 있었고 샴페인 잔 속 기포가 천천히 올라오며 작은 반짝임을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은 서로의 잔을 부딪히며 은은한 웃음소리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태성의 시선은 무심코 한쪽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주방 쪽 문틈 사이로 검은 머리를 질끈 묶은 젊은 여자가 잠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태성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눈매, 코선, 턱의 곡선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이후 사라진 딸 수연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잠깐 고개를 돌리는 순간 체린이 부드러운 미소로 다가와 시야를 가로막았습니다. 아버님, 이쪽으로 오세요. 어머님이 기다리세요. 그러나 태성의 머릿속은 이미 소용돌이쳤습니다. 저 아이 수연일 리는 없지. 하지만 저 닮은 눈은 뭐지? 연 회장의 웃음소리와 음악이 여전히 울려 퍼졌지만 태성의 귓가엔 주방에서 들린 낮고 날선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오늘 밤이 결코 평온하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연 회장 안은 여전히 환한 웃음과 와인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태성의 귀에는 그 모든 소리가 유리병 너머에서 들리는 듯 멀고도 희미하게만 울렸습니다. 방금 전 주방 문틈에서 목격한 장면이 머릿속에서 쉼 없이 재생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드러운 벨벳 시트가 옷자락에 스치는 감촉이 느껴졌지만 평소 같으면 감탄했을 그 감촉조차 지금은 무의미했습니다. 와인잔을 테이블 모서리에 조심스레 밀어두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연 회장 출입문을 향했습니다. 긴 복도는 대리석 바닥 위로 황금빛 샹들리에 조명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위를 걸을 때마다 구두 굽이 탁, 탁하고 규칙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벽에는 금박 장식의 대형 액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걸려 있었고 그림 속 사람들은 무심한 표정으로 복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겨울임에도 꽃이 만발한 난초 화분이 놓여 있었는데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오며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태성의 발걸음은 향기의 근원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주방이 있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머릿속에 스치는 건 30년 전, 눈 덮인 골목 끝에서 사라진 8살 딸 수연의 뒷모습이었습니다. 하얀 목도리에 빨간 귀마개, 손에 꼭 쥔 인형, 그리고 아빠, 빨리 와요 하던 목소리. 그날 이후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딸의 행방을 떠올렸습니다. 경찰 수사, 전단지, 사설 탐정, 해외 수소문까지 모든 시도는 허사였습니다. 복도 끝, 주방 문이 보였습니다.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주방 전등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날카롭고 단호한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오늘 같은 날 실수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태성은 반사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벽 쪽에 몸을 숨겼습니다. 주방 안에서는 검은 드레스 위에 비단 앞치마를 걸친 윤채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얇은 도자기 접시를 쥐고 있었고 그 앞에는 젊은 여성이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여성, 하늘은 얇게 떨리는 손으로 접시를 붙잡고 있었고 시선은 바닥에서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태성의 귓가에 울려 퍼지는 순간 그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어릴 적 수연이 잠들기 전 그 옆에 앉아 아빠하던 그 목소리와 억양과 호흡, 심지어 끝음의 울림까지 똑같았습니다. 죄송하단 말로 끝날 일이 아니야. 오늘은 손님이 많으니 지하방에서 대기해. 손님들이 있는 동안은 절대 나서지 마. 하늘이 고개를 더 깊이 숙이자 복도의 은은한 조명이 그녀의 옆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매끈한 이마, 오뚝한 콧날, 가늘고 긴 턱선, 귀 옆으로 흘러내린 잔머리까지 숨소리마저 닮아 있었습니다. 태성의 머릿속에서 30년 전 겨울밤의 장면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좁은 골목 어귀, 가로등, 불빛 아래서 뒤돌아 웃던 수연의 얼굴. 그날 밤, 그는 잠깐 눈을 뗀 사이에 딸을 잃었습니다. 그 죄책감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옅어지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 그 상처가 다시 벌어져 쓰라린 통증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심스레 뒤돌아 나가려는 순간 주방 문이 더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복도 쪽을 향한 채린과 태성의 시선이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채린의 미소는 억지였고 그 억지 웃음 뒤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묘하게 떨리는 것이 눈에 띄었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은 듯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아, 화장실을 찾다가 길을 좀 잃었네. 이 집이 워낙 넓어서 말이야. 아, 그러시군요. 이쪽으로 모실게요. 채린이 그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지만 그 손길에는 묘한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지금 본 것은 잊으라는 무언의 경고처럼. 태성은 고개를 돌렸지만 시선은 끝내 주방 쪽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이 끝나면 반드시 저 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리라. 일주일 후 토요일 오전, 강태성 회장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취했습니다. 늘 함께했던 운전기사와 경호원들을 모두 뒤로하고 직접 자신의 개인 차량을 몰고 서울 한복판의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한 비서의 세밀한 조사를 통해 하늘이 매주 토요일 아침 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청량리 전통시장은 오랜 세월을 간직한 서울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옹기종기 늘어선 상점들에서는 아침부터 상인들의 구수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싱싱한 채소와 과일들이 손님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성 회장은 시장 입구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는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약 30분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익숙한 뒷모습이 시장 입구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회색 가디건에 검은 바지를 입은 하늘이 손에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서는 어딘지 모를 위축감이 느껴졌고 주변을 살피는 모습에서는 항상 경계하며 살아온 사람의 습관이 엿보였습니다. 강태성 회장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카페를 나와 천천히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하늘은 과일 가게 앞에서 멈춰 서서 빨간 사과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 얼굴을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이마의 곡선, 코의 높이, 그리고 집중할 때 살짝 내미는 입술의 모양까지 모든 것이 어린 수연의 모습과 일치했습니다. 아가씨, 사과가 참 좋아 보이네요. 어떤 것이 가장 달까요? 하늘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눈동자는 맑고 순수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놀랐을 때 크게 떠지는 눈의 모양이 어린 수연과 똑같아서 강태성 회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전혀요. 저도 사과를 좀 사려고 하는데 아가씨가 고르시는 걸 보니
눈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서요.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꾸중을 들으며 살아온 사람의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사과들이 당도가 높아 보여요. 색깔도 고르고 껍질도 단단하고요. 저는 주로 다른 분들께서 드실 것을 골라서요. 다른 분들이요? 혹시 가족분들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요. 제가 가정부거든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강태성 회장은 하늘의 작은 습관들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긴장할 때마다 오른쪽 귀를 살짝 만지는 모습, 생각할 때 고개를 살짝 갸웃거리는 표정, 그리고 웃을 때 왼쪽 입꼬리 오른쪽보다 더 올라가는 미묘한 차이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딸의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가정부라니 힘들지 않으세요? 요즘 젊은 분들이 그런 일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괜찮아요. 저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체념과 슬픔이 강태성 회장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지만 너무 급하게 다가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아가씨는 여기 동네에서 오래 사셨나요? 이 시장을 참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렸을 때 일들은 거의 기억이 없어서요. 그냥 오래전부터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하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장 저편에서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아,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윤채린이 시장 입구 쪽에서 성큼성큼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품 코트에 하의를 신고 있어서 시장 바닥과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하늘 옆에 서 있는 시아버지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죄송해요. 금방 갈게요. 하늘이 급하게 사과 봉지를 받아들고 몸을 돌리려 하자 강태성 회장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체리나. 이렇게 시장에서 만나다니 참 우연이네. 마침 이 착한 아가씨와 사과에 대해 좋은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 아버님께서 여기에 웬일이세요? 그리고 하늘이는 집에서 할 일이 많아서 빨리 돌아가야 해요. 체린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공손함 대신 견제심과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재빠르게 하늘의 팔을 잡아당기며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어서 가자. 어머니께서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고 서두르라고 하셨어. 네, 알겠습니다. 하늘이 고개를 숙이며 따라가면서도 뒤돌아보는 모습을 지켜보던 강태성 회장의 마음에는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그 눈빛, 그 안타까운 표정,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시선까지 분명히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체리나, 잠깐만. 윤채린이 하늘의 팔을 잡아 끈 채 멈춰 섰습니다. 네, 아버님. 그 아가씨, 참 예의도 바르고 착해 보이더구나. 혹시 우리 집에서도 일할 수 있는 건 아닐까? 요즘 집안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윤채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고 그녀의 손이 하늘의 팔을 더욱 세게 움켜잡았습니다. 아버님, 하늘이는 저희 집 전담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절대 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정말 급해서요. 그런가? 아쉽네. 그럼 나중에 또 보자꾸나. 그 말을 끝으로 체리는 하늘을 거의 끌다시피 하며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강태성 회장은 두 사람이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닌 확신이었습니다. 하늘은 분명 자신의 딸이었고 윤채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딸을 감금하고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성 회장은 즉시 한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이라 생각되는 저 아이를 구해내야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강태성 회장은 차남 강민석을 급히 서재로 불렀습니다. 민석은 아버지와는 달리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의 변호사였습니다. 30대 후반의 그는 항상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로 아버지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서재 문이 닫히자 회장은 지난 며칠간 겪었던 충격적인 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누나가 살아있다는 말씀이세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에게도 누나 수연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당시 7살이었던 그는 누나가 사라진 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누나를 기다렸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민석아, 아버지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 하늘이라는 그 여성은 분명 우리 수연이야. 얼굴뿐만 아니라 목소리, 습관, 모든 게 똑같아. 그렇다면 형수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건가요? 강민석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으로 여겨왔던 형수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같다. 아니, 확실해. 채린이의 반응을 보니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어. 그리고 수연이를, 아니, 하늘이를 마치 죄수 다루듯 하고 있어.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누나라면 당연히 우리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문제야. 한 비서 조사에 따르면 채린이가 정필수라는 자와 자주 만나고 있대. 분명 뭔가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야. 그때 강태성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 비서로부터 온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하늘이라는 여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사라졌다니. 토요일 시장에서의 일 이후로 그녀가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사돈댁 주변을 감시하고 있던 요원의 보고에 따르면 윤채린 씨가 그녀를 아예 외부 출입을 금지시킨 것 같습니다. 강민석이 아버지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누나를 구해내야 해요. 한 비서, 지금 당장 와서 자세한 상황을 보고해. 1시간 후, 한 비서가 서재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심각했고, 손에는 두꺼운 조사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윤채린 씨가 하늘 씨에게 완전한 외출 금지령을 내렸고, 심지어 지하 방에 가둬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 방에 가둬둔다고요? 그건 감금이잖아요.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필수라는 인물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봤는데, 그가 최근 태성그룹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고 있었습니다. 뭐, 우리 회사 주식을? 네, 그리고 윤채린 씨와 정필수가 나눈 대화를 일부 확인했는데 회장님의 상속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강태성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야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채린이와 정필수가 짜고서 우리 회사를 차지하려는 거구나. 그리고 수연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상속 구조가 바뀌니까. 그래서 누나를 숨기고 있는 거로군요.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로 그때 갑자기 서재 문이 열리며 강도현이 들어왔습니다. 장남인 그는 평소와 달리 초조하고 불안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서가 무슨 중요한 얘기하는 거야? 나도 좀 알려줘. 강태성 회장과 민석, 한 비서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도연이 이 일에 얼마나 연루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연아, 자네는 채린이가 요즘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채린이요? 그냥 평소와 똑같이 지내는데요. 왜 그러세요? 그러나 도연의 말투와 표정에서는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눈빛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형,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형수가 하늘이라는 가정부를 어떻게 대하는지. 하늘이, 아, 장모님 댁 가정부 말하는 거야? 그냥 일반적인 주인과 가정부 관계 아닌가? 도연아, 정직하게 대답해. 자네도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강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뭐가 이상했다는 거예요? 채린이가 자꾸 회사 지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정필수라는 사람과 자주 만나더라고요. 저는 그냥 투자 상담받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늘이라는 여성에 대해서는 뭘 알고 있어? 그 여성이 혹시 누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누나 기억이 나서요. 서재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도연도 어느 정도는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채린이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회사가 큰 혼란에 빠질 거라고. 형, 그건 협박이었어요. 누나가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지켜볼 수 있어요? 강태성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장남마저도 이 끔찍한 일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한비서, 수연이를 구출할 계획을 세워보게. 다행히 윤채린 씨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3일간 해외 출장을 간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때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누나를 구하는 일에 저도 참여해야 해요. 고맙다, 민서가. 그럼 목요일 밤에 작전을 실행하자. 강도연은 아직도 갈등하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연아, 너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 채린이에게 절대 눈치채이면 안 돼. 이제 드디어 30년간 감춰져 있던 진실이 밝혀질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구출 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목요일 밤 10시, 사돈집 저택 주변은 평소보다 고요했습니다. 윤채린이 해외 출장을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고, 저택에는 사돈집 장모와 몇 명의 가정부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강태성 회장과 안비서, 그리고 강민석은 저택에서 약 200m 떨어진 골목에 차를 세우고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비서, 내부 상황은 어떤가? 장모님은 2층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가정부들도 모두 1층 숙소에 있습니다. 다만 지하로 통하는 문에는 전자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실 거죠? 저 혼자 들어갈까요? 아니다, 민서가. 이건 아버지가 직접 해야 할 일이야. 30년 동안 찾지 못한 내 딸을 내 손으로 구해내고 싶어. 한비서가 작은 전자기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다행히 며칠 전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로 내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치로 전자 잠금 장치도 해제할 수 있어요. 세 사람은 조용히 차에서 내려 저택의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담장 높이는 약 2m 정도였고, 다행히 뒤편에는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비서가 먼저 담장을 넘어갔고, 이어서 강민석이 아버지를 도와 넘어갔습니다. 뒷마당에는 겨울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달빛 아래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뒷문은 다행히 오래된 목재문이어서 한비서가 준비해온 도구로 조심스럽게 열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제부터는 정말 조용히 움직여야 합니다. 지하로 가는 계단은 주방 옆쪽에 있어요. 1층 복도는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어서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벽에 바짝 붙어 조심스럽게 주방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주방을 지나자 작은 문이 하나 보였는데, 그 문 앞에는 정말로 전자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 비서가 미리 준비해온 해제 장치를 조심스럽게 연결했습니다. 몇 초 후 작은 삐 소리와 함께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래로 이어지는 좁은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지하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지하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몇 개의 방이 있었는데 그 중 맨 끝 방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이며 그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방문 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작은 침대 위에 하늘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회색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가에는 피로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침대와 의자, 그리고 세면대가 전부였고 창문은 아예 없었습니다. 강태성 회장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감금되어 살고 있었다니요. 수련아. 강태성 회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속삭였습니다. 하늘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떻게 여기에? 놀라지 말거라. 저번에 시장에서 만났던 아저씨야 자네를 구하러 왔어. 하늘의 눈에 당황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구하러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여기서 나갈 수 없어요. 누나, 아니, 하늘씨. 우리가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요. 강민석이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늘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누나라고 하셨나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어렸을 때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그럴 거야. 너무 어렸을 때 일이니까. 하지만 넌 분명 우리 가족이야. 회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요. 그때 하늘이 갑자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제가 여기서 나가면 큰일 나요. 채린 언니가 화내실 거예요. 채린이가 뭐라고 했니? 제가 절대 이 집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말하면 안 된다고. 만약 말하면 저한테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강태성 회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채린이 딸을 얼마나 심하게 협박하고 세뇌시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연아, 아니 하늘아,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아저씨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저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것도. 괜찮아요.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거예요. 지금은 우선 여기서 나가는 게 중요해요. 강민석이 하늘의 손을 잡으려 하자 하늘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저 때문에 여러분이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 우리가 널 보호할 거야. 그리고 넌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회장님, 정말 서둘러야 합니다. 위층에서 소리가 나고 있어요. 한 비서의 경고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하늘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따라갈게요. 하지만 정말 안전할까요? 약속한다. 아저씨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사람은 조용히 지하에서 나와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위층에서는 아직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담장을 넘는 것이 어려웠지만 강민석과 한 비서가 하늘을 도와 무사히 넘을 수 있었습니다. 차에 탄 후 강태성 회장은 하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미안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 나중에 확인을 위해서 머리카락 몇 올만 줄 수 있겠니? 머리카락요? 왜요? DNA 검사를 해야 해요. 정말 우리 가족이 맞는지 확인하려고요.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녀가 자신의 머리카락 몇 올을 뽑아 강태성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회장은 그 머리카락을 소중히 받아 작은 봉투에 넣었습니다. 고맙다.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자. 차가 어둠 속을 달리는 동안 하늘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그녀는 드디어
그 지옥 같은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들은 돌아올 수 있을까요? 3일 후 강태성 회장의 서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하늘은 회장의 별장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한 비서가 봉투를 들고 들어오는 순간 회장과 민석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한 비서의 얼굴에는 확신에 찬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짜 확률 99.9%입니다. 정말인가? 정말로 수연이가 맞다는 거지? 강태성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품어온 희망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누나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민석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리워했던 누나가 정말로 살아있었고,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회장님, 하늘 양에게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별장에서 대기하고 계시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래, 당장 데려와. 1시간 후, 하늘이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며칠간의 충분한 휴식과 영양 공급으로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지만 여전히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으며 강태성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제가 아버지의 딸이 맞나요? 그래, 수연아. 넌 내 소중한 딸이야. 30년 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따스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이상해요. 괜찮아, 누나.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거야. 지금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게 중요해. 강태성 회장이 딸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한 비서가 내게서 중요한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아버지한테도 말해줄 수 있겠니? 하늘은 깊은 숨을 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10살 때부터예요. 사돈집, 아니, 채린 언니 어머니 집에서 깨어났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어요. 그때부터 계속 그 집에 있었던 거니? 네. 처음에는 채린 언니가 친절했어요. 제가 기억을 잃었다고,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족이 없다고, 자신들이 돌봐주겠다고 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상황이 달라졌나요? 제가 15살 정도 되었을 때부터요. 채린 언니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어요. 그리고 가정부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공부도 못하게 하고, 외출도 금지하고, 강태성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최근에 들은 이야기예요. 채린 언니와 정필수라는 아저씨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거든요. 무슨 대화였는데? 제가 태성그룹 회장님의 딸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제가 살아있다는 걸 숨겨야 한다고, 만약 알려지면 상속에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해서, 저는 기억도 없는 일이니까요. 한 비서가 메모를 하며 질문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해 주실 수 있나요? 그들이 정확히 뭘 계획하고 있었죠? 정필수 아저씨가 회사 주식을 많이 사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채린 언니가 도연 오빠를 통해서 회사 내부 정보를 빼내고 있다고. 뭐라고? 도연이가? 네. 도연 오빠도 이 일을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다고 하는데 채린 언니가 협박을 했대요. 만약 이 일을 폭로하면 도연 오빠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거라고. 강민석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형까지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정필수 아저씨가 30년 전 제 유괴에도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채린 언니 어머니와 함께 계획했다고. 서재 안에 주둥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성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우리 수연이를 유괴한 거였다는 말이지? 네. 제가 들은 바로는 처음에는 몸값을 노렸는데 나중에 더 큰 계획을 세운 거래요. 저를 숨겨두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사람이 줄어든다고.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군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태성 회장이 깊은 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지. 이런 악질들을 그냥 놔둘 순 없어. 하지만 증거가 있을까요? 제 증언만으로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이미 많은 증거를 수집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 양의 증언까지 있으니 충분합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며 강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도연아,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해야 할 일은 진실을 말하는 거야. 네, 아버지. 제가 검찰에 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린이와 정필수의 모든 범죄를 증언하겠습니다. 도연 오빠. 하늘이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습니다. 오빠도 피해자예요. 협박을 받은 거잖아요. 고마워, 수연아. 하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보호하지 못한 건 사실이야. 정말 미안해. 강태성 회장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정의를 실현할 때가 됐어. 한비서, 즉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네, 회장님. 내일 아침 첫 번째로 처리하겠습니다. 30년간 숨겨져 있던 거대한 음모가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윤채린과 정필수, 그리고 사돈집 장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이번 세기 최대의 관심을 받는 재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방청석에는 언론사 기자들과 시민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고 태성그룹 상속녀 유괴 사건의 진실이 마침내 법정에서 밝혀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웅장한 법정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윤채린, 정필수, 그리고 사돈집 장모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윤채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구치소 복장에 메마른 얼굴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정필수는 여전히 거만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법정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윤채린 외 3명에 대한 유괴, 감금, 사기 사건의 공판을 시작합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30년 전 계획된 유괴부터 최근까지의 감금, 그리고 회사 지분 탈취, 음모까지 모든 혐의가 상세히 나열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하늘이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6개월간의 치료와 가족의 보살핌으로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잃어버렸던 기억의 일부도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9살 때까지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계속했습니다. 검은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저를 끌고 갔어요. 그 중 한 명이 바로 저기 앉아 있는 정필수입니다. 정필수가 발끈하며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증거도 없으면서. 재판장이 정숙을 요구했고 정필수는 다시 앉았습니다. 그 후 저는 지하 방에 갇혀 있었어요. 며칠 후에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그때부터 기억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사돈집에 있었고
윤채린이 저를 돌봐준다고 했어요.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그 후 피고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나요?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제가 15살이 되자 갑자기 가정부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학교도 못 가게 하고 외출도 금지했어요. 윤채린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인이 기억을 잃었다고 했는데 그 증언이 신빙성이 있나요? 기억은 부분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윤채린과 정필수가 나눈 대화를 직접 들었습니다. 하늘은 당당하게 자신이 들은 모든 대화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회사 지분 탈취 계획,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는 음모, 그리고 30년 전 유괴 계획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폭로되었습니다. 이어서 강도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협박에 굴복해서 이 끔찍한 일에 가담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윤채린이 어떻게 자신을 협박했는지, 그리고 회사 내부 정보를 어떻게 빼내도록 강요했는지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채린이는 만약 이 일을 폭로하면 저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누나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윤채린이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다 알고 있었잖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돈맛을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어. 그건 사실이지만 저는 수연이가 고통받는 것은 원하지 않았어요. 재판장이 정숙을 요구한 후 한 비서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지시로 6개월간 이들의 범행을 조사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한 비서는 윤채린과 정필수의 통화 녹음,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하늘을 감금했던 지하방의 사진들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지하방의 참혹한 모습을 본 방청석에서는 분노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태성 회장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70대의 그는 여전히 위험이 있었지만 30년간의 고통이 그의 얼굴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딸이 바로 제 코앞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제 며느리가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위해 한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어린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았습니다.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변론이 끝난 후 재판부는 1시간의 휴정을 거쳐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윤채린은 유괴, 감금,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윤채린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피고인 정필수는 유괴 공모,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사돈집 장모 부부는 유괴 방조, 감금 방조 혐의로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도연은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선처 요청과 자수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에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강태성 회장과 하늘, 그리고 강민석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윤채린이 호송되면서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하늘은 더 이상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30년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1년 후 태성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성 회장은 70대 중반의 나이에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하고 딸 수연에게 회사의 경영권을 물려주는 상속 등록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벽면에는 태성그룹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큰 창문 너머로는 서울의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이제 본명을 되찾고 강수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간의 치료와 교육을 통해 그녀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잃어버린 30년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에서는 강인함과 지혜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수연아, 이제 정식으로 너를 태성그룹의 후계자로 등록하는 절차를 마쳤다.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이 회사를 이제 너도 같이 이끌어가야 해. 아버지, 정말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괜찮다. 민석이와 한 비서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강민석이 누나 옆에 서서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나,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시간을 이제 함께 만들어가요. 한 비서도 깊은 감동을 받은 표정으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수연 양, 아니 이제는 수연 이사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한 비서님, 그냥 수연이라고 불러주세요. 아직은 이사라는 호칭이 낯서네요. 등록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강태성 회장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한옥 스타일의 저택은 봄꽃으로 가득했고 오랜만에 완전해진 가족의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거실에는 수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새로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최근에 찍은 가족 사진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구나.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저도 이상해요. 기억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정말 집에 온 느낌이에요. 누나,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강도현도 집행유예 기간 동안 깊은 반성을 하며 가족들 곁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오빠가 너무 미안해. 그동안 널 보호하지 못해서. 앞으로는 정말 좋은 오빠가 될게. 도현 오빠,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동안 가족들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회사 경영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강태성 회장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민석은 법무 관련 조언을 해주었고 도연도 회사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수연아, 사업은 사람이 하는 거야.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어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 네, 아버지. 그동안 고생하신 임직원들을 잘 챙기겠어요. 몇 달이 흘러 수연은 회사 경영에 빠르게 적응해 갔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리더십과 직원들을 배려하는 마음은 회사 분위기를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태성그룹의 주가도 상승세를 보였고 언론에서는 기적의 경영 승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수연은 아버지와 함께 한강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따라 걸으며 그들은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그래, 수연아. 아버지도 너를 되찾고 나서 매일이 꿈 같다. 가끔 꿈인 것 같아요. 3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이 아깝지만 이제라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들이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 양, 오랜만이네요. 두 사람이 돌아보니 사돈집 장모가 서 있었습니다. 6년형을 받았던 그녀는 모범수로 3년 만에 가석방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교도소 생활로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운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뭘 하는 거요? 회장님, 저도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수연이를 보러 왔어요. 수연이 아버지를 막으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끝났다고요? 호호호. 수연 양은 참 순진하네요. 그녀의 웃음소리에는 섬뜩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교도소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 딸 채린이는 12년을 살아야 하는데 정작 모든 걸 빼앗아간 당신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더군요. 당신들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그것도 부족해요. 부족하다고요? 호호, 회장님,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예요. 그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강태성 회장과 수연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 설마 또 무슨 일을 꾸미는 건 아니겠죠? 걱정하지 마라, 수연아. 한 비서에게 보안을 더 강화하라고 할게. 하지만 사돈집 장모의 차가운 눈빛과 섬뜩한 미소는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강태성 회장 가족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돈집 장모가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복수는 무엇일까요? 행복했던 봄날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폭풍의 전조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